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독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낮이 많이 길어졌다 싶더니 오늘이 절기상 하지입니다. 하지는 태양이 1년 중에 가장 높이 뜨는 날인데요. 태양이 높이 뜨면 태양을 볼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겠죠. 그래서 하지는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서 날씨가 정말 더워졌습니다. 올여름도 많이 덥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문주란이 불러줍니다. 낮과 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낮이 길어지니까 하루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전에는 뭐 5시, 6시 정도만 지나도 하루 금방 지나가는 건 느낌이 들어서 오후에 뭘 시작하면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네. 지금 막 8시 정도까지도 허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뭐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덥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뭐 실내에서 마스크도 저희가 써야 되고 하니까 왜 이렇게 더 이렇게 눅눅한 느낌이 들까요? 맞아요. 요즘은 또 약간씩 비도 오잖아요. 네. 비가 오니까 또 습하기도 하고 네. 덥기도 하고 이게 마스크를 꾸준히 썼더라면 또 그런 느낌이 좀 덜했을 건데 네. 밖에서는 이제는 자유고 네. 또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써야 되니까 쓰다가 안 쓰다가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을 잘 나야 건강하게 1년을 보낼 텐데 우리 중국 동포들은 여름철 건강관리 어떻게 하나요? 한국하고 좀 유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양탕 같은 거를 네. 한약을 좀 지어서 네네. 여름철에 기운을 내라 이렇게 해서 한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저는 연길에 있을 때 여름철 되면 저희들 이제 삼계탕 그리고 네. 닭곰 똑같네요. 예, 근데 한국은 삼계탕을 주로 많이 드시는데 저희는 네네. 닭곰을 많이 먹어요. 닭의 그 뱃속에 그 찹쌀을 넣어가지고 네. 푹 고운 다음에 그 닭고기도 뜯어먹고 또 예. 안에 영양밥이 있거든요. 맛있죠. 네. 네. 그거를 이제 먹거나 아니면 뭐 한국에 주로 마시는 그 영양탕처럼 네. 이제 보신탕도 보신탕. 먹고 뭐 산양탕도 먹고 네. 이런 거를 해서 여름철에 오히려 뜨끈뜨끈하게 네. 왜냐하면 이게 여름 되면 땀 배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그 어른스인들이 가르치는 습관대로 영양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열치열. 그래서 네, 맞아요. 날씨가 뜨거울 때 뜨끈한 음식을 먹고 땀을 한번 쭉 빼고 나면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남방에 가면 네. 특별하게 덥잖아요. 네. 제가 체감 온도가 저는 이제 북방에 살다가 남방에 한 7월 말쯤에 갔더니 네.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데 사람들이 찬물을 안 드세요. 그래서 다 뜨거운 물을 사실 뜨거운 물 마시기가 이제 호호 불면서 마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하루 종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는 북방보다 더 하구나. 네 그런 생각 많이 드네요. 보통 이렇게 더울 때는 찬 음료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뭐 아이스 커피나 뭐 주스 같은 것도 아주 차갑게 마시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마시는 게 몸에 훨씬 좋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차가운 물 잘 안 마시다가 네. 남방에 이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놀러 갔는데 너무너무 더우니까 도저히 참지 못해서 차가운 물을 막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고 했는데 장염에 걸려가지고 이게 너무 놀랬나 봐요. 밖에는 너무 뜨거운데 안에는 너무 찼고 또 너무 많은 걸 차가운 걸 한 번에 먹으니까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더워도 더울 때 더운 걸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거의 비슷하시지 않나 싶어요. 예, 동포들은 아마 특별하게 찬 것보다 또 더운 걸 더 많이 마시지 않을까. 특별히 네. 좀 나이가 뭐 30대, 40대 이상인 분들은 네네. 좀 더 그렇게 습관된 것 같습니다. 차도 따뜻하게 드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한국에 와서 네. 저희들 커피숍 가잖아요. 저는 네. 항상 따뜻한 연한 아메리카노. 근데 저 저도요. 같이 다니는 분들 대부분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하도 궁금해서 먹어봤어요. 아, 도저히 무슨 맛인지. 그런데 너무 더운 날은 그 얼음이 동동 띄워진 음료를 거의 뭐 이렇게 한 모금 쫙 마시고 나면 일단은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은 너무 더운 날이 아니라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요즘에 막 나는 감자 있잖아요. 아, 네. 포실포실하게 쪄서 먹으면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네. 사실 겨울철에 감자를 많이 이전에는 이렇게 저축하고 먹었는데 그때 감자가 딱 이 시기에 네. 나오는 감자가 찌어서 먹으면 구워서 먹으면 정말 그렇게 맛있죠. 맛있어요. 네. 감자 얘기하니까 갑자기 감자 먹고 싶네요. 네. 동포 여러분께서도 여름철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행복우체통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중국 요녕성 영구시 김영화 씨. 힘겨웠던 격리 생활이란 글을 보내오셨는데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코로나 벌써 3년째 들어섰지만 점점 더 악화되면서 1년에 한두 번은 발작을 한다. 중국은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나에게도 차려졌다. 3월 11일 내가 사는 동네에 확진자 몇 명이 나오자 바로 그 아파트를 봉쇄해버렸다. 그러다가 3월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동네 온 시민들이 방콕하고 모든 게 정지 상태로 마비된 도시. 그러자 회사도 못 나가고 집에 있어야만 했었다. 다행히도 이튿날부터 모든 게 정지된다는 소문을 듣고 퇴근길 마트로 달려가 필수품들과 임시 먹을거리를 챙겨서 집으로 갔다. 처음 며칠은 그나마 회사 생활하다가 집에서 푹 쉬니 피로도 풀리고 좋았다. 하지만 그것도 며칠이 지나니 지겹고 화병이 날 것 같았다. 그러다가 한 번씩 밑에 내려가서 핵산 검사하는 날은 그렇게 고마울 줄이야. 잠시나마 바깥 구경을 할 수 있는 자체가. 그렇게 2, 3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검사하다가 더 불행한 건 그것도 없어지게 되었다. 내가 사는 단원에 무증상 한 명이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부득이하게 집문도 바깥 출입 금지란 종이를 딱지를 붙여넣고 가면서 문을 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심장은 콩콩 더 빨리 뛰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온 머리를 휩쓸며 공포에 휩싸였다. 혹시라도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머리는 따라주지 않는다. 천진난만한 아들은 아무 걱정도 없다. 매일 뭐 맛있는 거 해주냐고 묻는 게 일이었다. 집에서 놀고 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는 상태라 음식하기도 하기 귀찮았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들한테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겠다 싶어 마음을 가다듬고 인터넷으로 요리를 뒤져봤다. 하지만 음식을 하는 데가 한계가 있었다. 인터넷으로 요리하는 걸 뒤지면서 이것저것 안 해보는 것 하나씩 배워갔다. 난생 처음 빵을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다. 입이 짧은 아들한테도 인증받았으니 집에서 같이 있는 동안 중국식 버스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안 해봤던 음식도 하나씩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지만 날로 늘어나는 몸무게가 너무 스트레스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달이 넘었다. 그리고 드디어 해제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드디어 43일 만에 봉쇄가 풀렸다. 진작 풀리니 방콕했던 것이 습관돼서 밖에 나가는 것이 더 무서웠다. 사람 심리가 참 묘했다. 봉쇄했을 적엔 나가고 싶고 진작 풀리니 나가는 것조차 공포스러웠다. 네.
김명화 씨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격리 생활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43일 정도 격리를 하면 그 아파트 봉쇄되면 진짜 답답하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으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아파트 그 주위에 몇몇 환자가 나왔는데 거기다 무증상 환자잖아요. 네네. 무증상이라는 거는 아무 증상 없는데 네. 격리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무증상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오래 격리한 거죠. 네, 43일 정도 격리란 지금 해보지 않아가지고 상상은 안 가지만 진짜 네네. 너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일주일 동안 왜 격리하잖아요. 네, 근데 하루 이틀은 좀 진짜 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 일주일 동안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 1월에 네. 중국에 다녀왔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가서 정말 호텔 문에 앞에 책상을 딱 놓고 아예 네. 못 나가게 만들어서 그 21일 동안 그냥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도 21일 격리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네. 첫 일주일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근데 네. 한 일주일 지나니까 공기를 좀 더 물론 이제 매일마다 그렇죠. 창문을 열지만 네. 그래도 바깥에 서서 공기를 마시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졌다는 그게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중국에 들어오니까 열흘 격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열흘 동안은 집에 있으면서 테라스 있는 분들 부럽고 또 이제 마당 있는 사람들 부럽고 맞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 못하게 되니까 너무나 부러우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삶이 네.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름 격리하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미리 생각을 해서 네. 뭔가 한 가지씩은 꼭 하시더라고요. 저는 격리하는 동안 네. 정말 피부 관리도 하고 저는 이게 그 호텔에 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없어 호텔 있는 네. 음식만 먹어야 했는데 때마침 잘 안 맞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점심 저녁은 못 먹고 아침에 나온 음식 가지고 한 반달 이상 버틴 것 같아요. 근데 몸매가 너무 좋아졌어요. 일단 살이 빠져서 그러네요. 저는 그 스트레스보다는 네. 너무나 좋았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다이어트도 잘하시고. 예,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데 네. 너무 좋던 기억이 나서 기회 되면 또 한번 격리해볼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화 씨는 격리 생활하면서 인터넷으로 요리 배우고 빵도 만들어 보시고 이것도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네. 격리를 오래동안 하니까 책을 많이 봐서 좋았다. 뭐 지금 맞아요. 저희 이제 방금 선생님처럼 뭐 요리를 하게 돼서 네. 좋았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잠을 많이 못 잤는데 푹 자면서 전화로 그동안 이제 그 가족과 뭐 친구들과 네. 대화 못한 거를 다 네. 말했다고 좋았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마냥 안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언제 또 우리가 이렇게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마음 먹고 내가 쉬고 싶어도 사실 생각만 하지 어떻게 뭐 반달 뭐 거기다 네. 43일. 네. 그럼 생각도 못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많이들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동포 여러분들이. 제가 네. 알기로는 집 청소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집안의 뭐 인테리어를 좀 바꾸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저기 밑에 깔려있던 그런 추억들을 다 꺼내서 새롭게 또 네. 가정에 대한 그 소중함을 한번 느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코로나가 우리한테 달라진 그 긍정적인 말을 네.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말이야 일상생활할 때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한 적도 있었단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기회도 있겠죠. 그렇죠.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자기 살아온 세상 우리가 네. 겪어보지 못한 말씀할 때 우리도 앞으로 이런 세상을 한번 살아봤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뿌듯하네요. 더. 예, 신승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자, 이번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최지원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칠순잔치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합니다. 어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칠순잔치날이었습니다. 젊어서도 고생하시고 지금은 손군들을 돌보느라 힘드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로하느라 엄마와 삼촌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엄마와 아빠도 상해에서 오고 삼촌도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도 할머니가 만들어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식장으로 갔습니다. 많은 친척들이 축하하러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신랑 신부처럼 예쁘게 치장을 하셨습니다. 식이 시작이 되자 나와 하영이가 꽃을 뿌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도 너무 예뻤습니다. 커다란 잔치상에 앉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우리 온 가족이 돌아가며 차례로 술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영이는 춤을 출 줄 몰라서 엉덩이만 흔들어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기를 바라면서 나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습니다. 상해에 있는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할머니는 그동안 나를 키워주시고 매일매일 나를 학교에 데려가고 데려오고 저녁이면 서클에도 데려가면서 할머니는 한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날 축하하러 온 손님들을 위해서 엄마와 삼촌은 맛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상마다 다니면서 술도 붓고 감사도 전했습니다. 그날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어지시고 이뻐진 것 같아 나도 덩달아 좋았습니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나랑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커서 고생하신 할머니랑 할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칠순잔치 중국 동포 여러분들은 모여서 많이 하시나 봐요. 이렇게. 네. 그 칠순잔치 마치 결혼 마냥 굉장히 즐겁게 많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날은 정말 이제 교포들이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하지만 많은 친척들이 한복 입고 이제 네네, 참여를 많이들 하거든요. 오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이제 한국 오면 가수를 부르잖아요. 저희는 가수를 부르는 거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노래 잘하는 분들.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중국에 있을 때 친구들이 부모님보다는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네. 칠순에 가면 한족들과 이제 교포들이 완전 다릅니다. 한족들은 좀 장수해라는 의미로 약간 좀 점잖게 하는 반면에 네. 동포들은 그냥 들어가면 그 노래 소리가 음악 소리에 따라서 음악 네. 나오거나 노래 나오면 무조건 저절로 춤을. 네, 친척들이 나가서 한 20-30명씩 필수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칠순잔치를 이렇게 크게 하지 않고 네. 가족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는 이제
여행을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칠순이 네.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전에 제 기억에는 친할머니 때는 아마 육순 잔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연세 되면 네네. 다 이제 크게 잔치를 벌이는데 지금은 거의 76세?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 보니까 칠순도 너무 젊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간단하게 가정에서 하고 여행을 가. 저도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도 보면은 칠순이라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또 가족들이 모두가 다 같이 여행을 떠나요. 저도 그게 네. 제 꿈입니다. 이제 부모님도 이제 아버님이 이제 원래 75이니까 네. 이제 사실 칠수는 훨씬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같이 네네. 해서 저희 가족만의 칠순 잔치와 어떻게 보면 칠순 안에 팔순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여행을 같이 가면 정말 좋은 추억이 남겠다.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네. 코로나 시기에 칠순이나 뭐 육순 이렇게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조금 좀 안타까우셨겠어요. 맞아요. 대부분은 다 미루거나 아니면 그때 하더라도 사람들 못 가고 간소하게 그냥 이제 사람 축의금이나 이런 걸 들여서 많이 아쉬웠죠. 최지원 학생이 보내준 편지 속에는 엄마 아빠가 상해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지원 학생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키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커서 효도하고 싶다. 얼마나 기특한지. 아마 최지원 네. 학생처럼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신 그런 동포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좀 더 일찍 칠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친척들 다 그곳이 없다 보니까 어쩌다가 만나서 같이 쉬게 돼서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저도 지금 부모님이 칠순 잔치를 하려고 하도 그 친척분들이 다 한국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한국서 하면.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네. 가족 모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생일잔치, 뭐 동창회, 모임 전부 한국에서 하드리니까요. 네, 어떤 네. 그 가족분들은 온 가족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큰 잔치를 치르고 중국에서는 그 자그마하게 자기가 뭐 다니는 회사나 거기에서 그냥 간단한 식사 정도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뭐 결혼식도 여기 와서 하던데요. 우리 친척 중에서도 있어요. 결혼식은 일단 네. 여기서 하고 왜냐하면 하고. 부모님이 모든 친척들 여기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 베이징에서 일하는데 거기에서는 네. 이제 그렇죠. 사탕 정도 돌려서 우리가 결혼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뭐 엔데믹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모임을 자유롭게 요즘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풀렸으니까 네. 또 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예. 열정적으로 이제 주말마다 어디 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편지를 보내온 최지원 학생. 커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어요 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도 효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상철이 불러주는 잔칫날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알마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학술, 경제계에서 활동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자랑스러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동포 과학자가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게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훈장을 받으신 분은 박이반 티모페이치 박사님이신데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번에 나라의 그 사회 경제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또 과학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분들에게 훈장을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그 훈장 수여자 명단에 이번 박이반 박사님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에 바르스 상급 훈장 그리고 파라사트 훈장, 쿠르메트 훈장 이 세 종류 훈장을 수여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이반 박사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파라사트 훈장인데요. 네. 박이반 박사님을 포함해서 7명의 그 과학자들이 이번에 그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이반 박사님인데 잠깐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분은 이제 저명한 수학 박사이십니다. 예. 그리고 물론 카자흐스탄 그 아카데미 회원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은 우리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그 가전 유통기업인 술팍의 또 창업자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수학 박사님이시고 또 소련 해체되고 카자흐스탄이 독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직접 이 벤처 기업을 또 창업하셔서 카자흐스탄의 어떤 그런 가전 시장을 우리 제품들로 넘쳐나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디딤돌을 놓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최고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스피 그룹을 방문했는데 이 네. 창업주가 바로 우리 오리온 동포 김 베체슬라브입니다. 그래서 이 토카예프 대통령은 베체슬라브 회장과 만나서 카스피 그룹의 어떤 기업 활동과 또 카스피 그룹의 향후 사업 계획까지도 청취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렇듯 고려인 동포들의 활약성이 아주 눈부십니다. 예. 저도 덩달아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타슈켄트에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가 열렸다면서요?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는요, 최근 타슈켄트에서 제10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 그리고 2022 중앙아시아 한교협 정기총회를 이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요, 이제 한국학 교육과 문화통합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타슈켄트 국립동방학대학교 그리고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 가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 언어대학 대학의 한국학센터가 이제 주관을 했고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우리 중앙아시아의 5개국이요 소련 해체로 인해서 이제 독립을 한 그리고 또 한국과 수교를 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가 또 이 10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이제 의미가 큰 이번 학술대회는요,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 속에서 사실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참가했던 국가들도 7개국이나 되고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불가리아, 그리고 러시아, 한국까지 이렇게 참가를 해주셨고 14개 도시, 27개 대학 에서 130여 명의 한국학 관계자가 이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해서 아주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예.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네. 기조 연설에서는 우즈벡의 이제 하키모프 라힘 교육부 차관이 기조 연설도 해주셨고 우즈벡 당국이 얼마나 한국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국내 우리 여기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에 와 계시는 한국의 고호윤 교수님도 또 주제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논문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예. 재밌는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제가 다 소개를 못 드리고요. 디지털 세대 외국인 학자를 위한 한국 문학 읽기 교육이라든지 한국 어휘 구성의 특징이라든지 러시아어 교육 방법론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 구성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라든지 등등의 아주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어 교육, 특히나 이 중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한국어 교육과 또 한국학에 관한 네. 수준 높은 또 심도 있는 연구들이 이번 학술대회에서 아주 발표가 잘 되었습니다. 네. 뭐 우리의 한글과 또 한국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대회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에서 한국의 소설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공모전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한국 신경숙 작가의 작품 엄마를 부탁해에 대한 독자 독후감 공모전 결과가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러시아어로 번역되었거든요. 대한민국 현대문학과 작가들에 대해 관심을 이끌기 위한 공모전이 지난 2월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에서 시작된 가운데 주최 측은 경연에 참가하는 독자들이 유명 한국 작가의 작품 내용에 대해 생각과 인상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주 사할린 한국 경사 출장소와 사할린 한국 교육원이 후원했습니다. 네. 자, 이번 독후감 공모전에서 어떤 분들이 상을 받았습니까? 모두가 인상이 깊었던 엄마를 부탁해 독후감 공모전 결과 3위는 유르노사칼린스크 제6호 중학교 상담교사 레온티와 빅토리아, 2위는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학대학 2학년생인 누르나 율리아, 1위는 같은 학교 5학년생인 우샤에와 아리나가 차지하여 상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획의 협력으로 나선 세고르신문사는 우수작을 지면에 싣기로 했고 또한 수상자들의 에세이는 도서관 홈페이지 공모전 항목에 게재되었습니다. 대회 신상식은 대회 주최자인 사할린 주 일반과학도서관 국제협력정보센터 전문가 공크리스티나가 진행되었고 이날 시상식 참가자들에게 옐레나 이코니카와 교수와 최 빅토리아 작가가 따뜻하게 환영하고 글 쓰는 작업에서 기쁨과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했습니다. 최 작가는 이날 본인의 여러 단편소설이 실려있는 소설 모음집 리조마 66개의 꿈의 도둑들을 사할린 주 일반과학도서관은 기증했습니다. 네. 사할린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대한민국 현대문학 또 작가들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공모전이 열렸는데요. 작품은 한국 신경숙 작가의 작품 엄마를 부탁해였다고 합니다. 이 독후감 공모전에서 3위는 유즈노 사할린스크 제6중학교 상담교사인 빅토리아 레온치에와 그리고 2위는 사할린 국립대 언문역사 동양학대학 2학년생인 율리나 누지나 그리고 1위는 같은 학교 5학년생인 아리나 우샤예와가 차지해서 상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 고려 신문사 신문에 우수작을 모두 싣기로 했고요. 수상자들의 에세이는 도서관 홈페이지 공모전 항목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글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소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재수 씨, 집에 혹시
집 있어? 그 소염을 주고 남은 거 있는디. 잘 됐네. 그 조금만 주시오. 어디다 쓸라 그라요? 새끼 좀 꼴라고요. 아이고, 새끼도 꼴 줄 아요? 새끼 꽈서 어디다 쓸라 그라요? 이것 만들라고 그러지. 에이, 요새도 누가 이거 신고 댕기는 사람 있단가? 아마 없을 거요. 그란디 흠행 그러가지고 어디다 쓸라 그라요? 친구가 전통찻집 할라 그란디 그따 걸어놓으려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줄라 그러지. 사서 주면 되제. 성가시게 그걸 왜 맹근다요? 헤헤, 그 산거하고 다르지. 나가 정성껏 맹든 거다고. 에이, 뭐 그건 그라제. 요즘 집 과서 이것 만들어주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 아모 나 같은 친구 없지. 이것 맹근 김에 나도 하나 맹글어 주시오. 재수 씨는 이걸 어디다 쓸라 그래요? 신고 댕겨하지라. 이거 신고 어디 갈라고? 장에도 가고 딸네 집에도 가고 해야지라. 에? 농이요 농. 나도 집에 하나 걸어 놓을라 그러제. 아유, 그러면 당연히 맹글어 줘야지라. 참말이제라. 아유, 아모 최고로 예쁘게 맹글어 줄란께 쬐끔만 기다리시오. 쬐끔만. 이걸 직접 만들어서 친구한테 선물한다고 하는데 정성이 들어간 선물만큼 좋은 건 없죠? 그럼요. 이것은 볏짚으로 삼은 신발을 말하는데요. 비구 초해라고도 합니다. 미투리를 이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투리는 삼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는데요. 2000여 년 전 마한 시대에도 이것을 신었고 신라 시대의 유물에서도 이것 모양의 토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신발이 나오기 전에는 집에서 이것을 직접 만들어서 신었는데요. 농한기에는 사랑방에 모여 앉아서 이것을 몇십 켤레씩 만들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신었고요.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이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볏짚으로 삼은 신발을 말하는데요. 가는 새끼를 꼬아서 이것을 엮어서 신발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것을 일상적으로 신었는데요.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인기 있었던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하이힐, 2번 지팡이, 3번 집신.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이걸 신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선물하는 것은 새로운 길을 나가라 라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선물한 이것을 신고 나를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니까 당연히 인기 있는 선물이었겠죠. 이것을 만드는 것을 이것을 삼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볏짚을 엮어서 만든 이 신발,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만들어서 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낡아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거름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박물관에나 가야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것 언제 보셨고 어떤 추억이 있나요? 행복우체 통해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고려인 역사유물전시관에 그 고려 극장 창립 90주년 여러 가지 전시회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 찾아오고 계시죠? 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그렇지만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고려인들이 이룩한 그 문화예술
네. 이것에 대해서 다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으로 건너간 연해주에서 이 고려인들이 우리 한반도 우리 이 본토보다도 먼저 네. 모국어 전문 연극극장도 먼저 만들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고려 사범대학교 개교 90주년 기획전을 했는데 네. 우리 민족 사범대학교도 또 그쪽에서 최초로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은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그야말로 이 고려인들이 이룩한 역사가 예.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문화가 정말 대단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지금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중심에 그 고려인 극작가 한진 작가가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한진 작가는 소비에트 고려인 문학사에도 큰 공헌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두 말이 재론할 필요가 없는 그 사실이죠. 네. 한진 작가는 극작가로서도 또 소설가로서도 문학 번역가로서도 그분이 주도해서 고려인 한글 문학 단행본을 또 출간한 그 공헌으로 봐서도 네. 모든 면에서 한진 작가는 이 고려인 한글 문학사에서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1세대들의 그 창작 능력을 뛰어넘어서서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을 중흥시키고 이끈 최고의 그 작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고려인 한글 문학에는 한진 작가의 이름을 빼고는 언급할 수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한글 문학 단행본을 낼 정도라고 하면은 한글 문학 작품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강제주 이전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살았을 때는 그 당시에 소련의 그 헌법에도 소수민족들이 자유롭게 자기 언어로 이렇게 서적도 출판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줬기 때문에 당시에 네. 또 인프라가 갖춰져서 많은 서적들이 출판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강제주 이후에는 그 스탈린 정권이 첫째 이 소수민족 중에서도 우리 고려인처럼 강제유당한 민족들의 이 대학에서 모국어 교육을 금지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모국어로 출판했던 그 기관들이 다 문을 닫고 활자도 네네. 없고 강제주 이후 유일했던 게 모국어 신문사가 강제주 이듬해 복관되면서 거기밖에 유일하게 활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또 한글 문학을 하시던 분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러한 상황에서 1958년에 최초로 이 철학자 박일이란 분이 조선 시집이라는 그 한글 문학 단행본을 펴내거든요. 네. 그래서 1990년 소련이 해체되기 전까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15건의 한글 문학 단행본이 편찬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진 작가가 그것의 3분의 1, 5건의 단행본을 한진 작가가 다 편찬을 했고요. 네. 또 사실은 6건입니다. 한진 작가가 그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관리위원회 위원과 조선어분과 위원장을 맡기 전에 1987년에도 그 붉은 별들이 보이던 때라고 김기철 소설집 마지막 나온 것도 한진 작가가 그것을 편찬을 또 했어요. 그것까지 하면은 한진 작가가 6건이면은 거의 3분의 1 이상을 네. 그 사이에 50여 년에 걸쳐서 여러 작가들이 노력해서 한 것을 혼자 단숨에 그것의 절반 가까운 이 분량을 한진 작가가 편찬을 했으니 얼마나 그분의 이 공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는 아마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1988년에 이제 한진 작가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관리위원회 위원하고 조선어분과 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고르바초프가 들어서서 사회가 이 소수민족들에게 어느 정도 문화적인 그 어떤 활동을 보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한진 작가가 고려인들의 그 한글 문학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펴내려는 그런 장으로서 의지가 있었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네. 이 한진 작가가 능력이 없다면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수많은 다른 민족들, 이 카자흐인이나 러시아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만큼 발언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을 받아낼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어분과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한글 문학 작품 많이 썼겠네요.
그 사이에 한진 작가가 작품을 또 쓰게 되었죠. 그 전에는 이제 희곡 작품을 계속 써왔는데 그 사이에 조선어분과 위원장이 쓰면서도 이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나무를 흔들지 말라는 희곡 작품 그리고 한진 작가가 또 사실은 1964년에 고려극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 전에 많이 써왔던 이 소설 활동을 중단을 했거든요. 예. 이게 1965년에까지는 이제 일부 쓰고 중단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20년이 넘어가지고 89년에 네. 정말 훌륭한 이제 2편의 중편 소설을 남기게 되지요. 예. 어떤 작품들입니까? 이제 89년에 공포라는 소설을 썼고요. 이제 네. 90년에 그 고장 이름은이라는 이제 2편의 그 소설을 썼는데 역시 한진 작가가 이제 20여 년 전 그러니까 1965년까지 썼던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것은 공포는 지금까지 나온 고려인들 그 한글 문학 작품 중에서 고려인 강제 이주의 실상을 최초로 고발한 작품입니다. 예.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강제 이주를 고발한 작품뿐이 아니고 대단히 미학적으로 세련되고 문학적으로 뛰어난 그래서 그 작품을 읽으면 당시에 그 강제 이주 당해서 정말 한밤중에 어느 순간에 소련 비밀 경찰에게 이렇게 끌려갈지 모르는 그 불안에 처했던 이 고려인 인텔리들과 강제 이주 당시 상황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숨을 죽이면서 읽어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을 썼습니다. 예. 그럼 그 고장 이름은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것은 이제 내용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강제 이주를 당하고 당연히 모국어를 쓰면서 살았던 그 한 어머니가 이제 이주돼 와가지고 한참 뒤에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이제는 그 모국어도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완전히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성장하도록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딸은 우리말을 모르고 러시아 말만 모국어로 쓰는데 그 어머니는 서툰 이 러시아 말도 쓰지만은 우리 모국어가 더 편하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임종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러시아가 생각이 안 났는지 모국어로만 이야기하는데 딸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강제이주 이후 이 고려인들의 모국어를 잊어버린 새로운 세대와 옛 세대의 어떤 세대 간의 그 어떤 문제나 정체성 문제 이런 걸 굉장히 심도 있게 이렇게 탐구해 간 그런 소설입니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한진 작가의 한글 문학 작품 그리고 소설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인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